이 부켈레라고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쓰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돈으로서의 실체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네 나라의 법정화폐를 포기했다가 달러를 쓰게 된 이유도 화폐 가치가 너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법정화폐가 되려면요 가치가 안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은 뭐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그걸 잘 쓰지도 않기 때문에 실패했죠. 비트코인 가격이 2022년에 낮아졌을 때는 16,000달러 정도였다가 지금 42,000까지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가장 높았던 때는 69,000달러였어요. 그래서 69,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16,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42,000달러까지 온 건데 그야말로 뭐 롤러코스터죠.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최근에 들어서 왜 올랐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트코인 현물을 대상으로 하는 ETF 상품이 허가가 날지도 모르겠다.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그 가능성 때문에 이게 오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금리가 내리지 않겠느냐. 조만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 같으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자산 상품인데 그러면 금리가 내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요인들이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할 때는 첫 번째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 상품이 나온다. 비트코인 현물을 대상으로 하는 ETF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미 지난 6월 달에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6월 달에 이미 미국 증권위원회에 그 상품의 허가 신청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달라질 건 없는 거죠. 그건 이미 6월 달에 다 반영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최근에 달라진 건 뭐냐?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것은 그만큼 앞으로 미국 연준이 머지않아서 금리를 내릴 것 같다. 유동성이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예상들이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미국의 고용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나빠지는 건 아닌데 덜 좋은 상태로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조금 안정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연준은 두 가지의 변수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고용 상황과 또 다른 하나는 물가를 보고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근데 물가는 상당히 잡힌 것 같다. 이런 정황이고 또 실업률 고용 상황이 조금 나빠지네? 이건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머지않아서 돈을 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연준이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파월 의장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로 이렇게 높은 고금리 상태를 어떻게 가져가겠어? 조만간 떨어뜨릴 거야 하고 다들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모든 금융상품 중에서 그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품이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상품들의 위험도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안전자산이고 어떤 거는 위험자산이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가 되는 게 미국 국채입니다. 위험자산으로 간주가 되는 게 주식. 이거 위험자산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자산이 비트코인이에요. 최고의 위험자산. 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코로나 이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낮추지 않았어요. 한 3%대에 있던 그 금리를 0.25%까지 낮췄죠. 그러면서 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돈을 그야말로 마구 돈을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가 그야말로 넘쳐나는 상태였어요. 미국 연준이 시중은행에다가 돈을 막 대출을 해줘서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자 마구 대출을 해주라라고 막 그렇게 떠다 민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게 코로나 이후에 미국 금융시장의 상황이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사실은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돈이 넘쳐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자산의 가격이 다 올라갔습니다. 주식 가격도 올라갔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고 뭐 암호화폐 가격도 올라갔고 그런데 그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올라갔느냐? 암호화폐예요.
코로나 이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1비트코인당 8,000달러에서 한 10,000달러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올라갔을 때 2021년 중반, 2022년 초반이 때 69,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590%, 600%가 상승을 한 거예요. 6배가 된 게 아니고 7배가 된 거죠. 그런데 같은 위험자산이지만 카테고리상으로는 같지만 주식을 한번 보시면요. 주식은 S&P 500 같은 게 한 45% 정도 올라가는데 그쳤어요. 그것도 많이 올라간 것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위험자산의 기본적인 특성은 뭐냐면 이렇게 유동성이 좋아지면 값이 확 올라갔다가 유동성이 안 좋아지면 또 값이 확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값은 어떻게 됐느냐? 미국 연준이 2022년 5월부터 양적 긴축으로 돌아서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게 69,000에서 16,000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는 가장 위험성이 높은 그리고 유동성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앞으로 유동성이 좋아질 것 같아. 앞으로 연준이 돈을 좀 풀어낼 것 같은데 이런 예상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가장 위험성이 높은 비트코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 암호화폐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준의 금리를 어떻게 좀 낮출 것 같아 또는 높이는 걸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반응에 암호화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켈레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괴짜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되는 대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엉망진창인 정책들을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인기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살인율 뭐 이런 게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에 그 갱들이 워낙 많은데 그 갱들을 조폭들을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다 쳐넣은 거예요. 감옥에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쳐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공간이 부족한 걸 어떻게 했느냐? 그냥 다 빨개 벗겨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진들이 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정책은 뭐 엉망진창입니다. 그중에 비트코인 정책도 있는 건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의 법정화폐로 채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나라는 자기네 나라 돈이 없었습니다. 2001년부터 달러를 썼거든요. 미국 달러를.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나라 돈이 있었는데 그 돈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돈 가치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나라든 간에 자기 돈을 가지려면 굉장한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돈을 함부로 찍어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참 그런 절제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이미 화폐 정책이 실패를 했었고 2001년부터 미국 달러를 법정화폐처럼 써왔었는데 이 부켈레라고 하는 사람이 왜 우리가 미국 돈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미국 돈을 쓰게 되면 미국 눈치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눈치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쓰겠다 하고 선언을 한 거죠. 거기다가 뭐 실리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그 실리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엘살바도르 인구가 600만 명이 좀 넘는데 그중에 200만 명이 미국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송금을 해올 거 아닙니까? 가족들에게. 그때 송금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까운 거죠. 송금 수수료가. 그래서 비트코인을 쓰면 송금 수수료 없잖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쓰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송금 수수료라고 하는 게 있고 미국 눈치를 보기 싫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워낙 낙후된 나라이다가 보니까 은행을 쓰는 국민들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한 30% 정도밖에 은행을 사용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 워낙 시골에 살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은행도 없는 거죠. 또 은행을 쓸 만한 돈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인터넷 사용률을 보면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는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는 한 6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 정도면 은행 비슷한 이런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도 은행 비슷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하게 된 거죠. 참, 그런데 그 법정화폐가 되려면요, 가치가 안정돼 있어야 됩니다. 원래 그 나라가 자기네 나라의 법정화폐를 포기한 이유, 포기했다가 달러를 쓰게 된 이유도 화폐 가치가 너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때요? 비트코인이야말로 그야말로 들쭉날쭉하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저축을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실패했죠. 그 사실은 뭐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그걸 잘 쓰지도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그 나라에서조차도 비트코인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세금도 비트코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왜냐? 너무 불안하거든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언제 또 어떻게 떨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69,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16,000달러까지 떨어졌으니 5분의 1 정도밖에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믿고 그걸 가지고 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삼고 뭐 그러겠어요. 그걸 저축을 해놓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법정화폐가 되려면 가치가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거는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걸 창안을 했어요. 그 사람이 플랫폼을 만들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 뿌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의 그룹인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서 뿌렸고, 그리고 그게 채택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채택이 된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걸 만든 취지가 뭐였냐면 기존의 법정화폐들의 타락입니다.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걸 말이야, 중앙은행들이 자기들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다가 뿌리는 건데, 그걸 우리들이 쓰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게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금값하고 생각을 해보면 1971년까지 금 1온스에 35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 1온스에 2,100달러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미국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 달러 가치가 60분의 1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야,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안정돼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돈 관리를 해서 이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그 돈을 쓰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미국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그러면 마구 찍어내지 않는, 공급량이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돈을 만들자. 그 아이디어가 바로 비트코인인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총량은 2,100만 비트코인인가 그래요. 딱 그래서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극한 리미트가 2,100만이에요. 자, 그래서 공급량을 딱 정해놓자.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게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비트코인의 값이 안정돼 있었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 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딱 고정을 시켰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안정이 된 거냐? 전혀 아니다, 그거는. 왜?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수요가 들쭉날쭉한 겁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의 수요가, 무슨 수요가 있느냐? 보통 돈은 거래 수요인 거죠. 지불 수단으로서의 수요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게들, 상점들이 좀 있다가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수요는 뭐냐면 그냥 투기 수요일 뿐입니다. 실물 수요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의 수단으로 쓰기 위한 비트코인 수요는 거의 없다. 다만 전쟁이 나는 지역들은 실제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든가 또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은행 기능이 잘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식의 거래 수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돈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그냥 투기 수단
예요. 순수하게 투기 수단인 거죠.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 이외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수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고 공급은 고정돼 있지만 수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들쭉날쭉한 거고 그래서 수요가 더 불안정한 거고 이런 악순환의 상태에 빠져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을 법정화폐로 쓰기는 특히 지불 수단으로 쓰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투기의 수단 정도, 그 정도의 상태, 현재로서는 그걸 벗어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CBDC라고 하는 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그걸 CBDC라고 하는데 이것은 암호화폐가 그냥 전자적으로 인터넷에서 통용되고 있듯이 CBDC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형식은 같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서의 실체, 금융상품으로서의 속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는 전혀 관계없는 돈들이에요. 이 두 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물리적인 속성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걸 같은 걸로 놓거든요. 전혀 달라요. CBDC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욱더 법정화폐의 성격이 강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CBDC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데 CBDC가 발행이 되면요. 각자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도매 방식이 있고 소매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CBDC는 소매 방식이에요. 이거는 무슨 방식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은행, 중앙은행에다가 자기 계좌를 개설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은 한국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주체는 은행들밖에 없어요. 은행들만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그런데 CBDC가 소매 방식으로 도입이 된다면 그러면 저도 그렇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전부 한국은행에다가 계좌를 트게 돼요. 한국은행과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국은행에다가 저축하고 한국은행에서 대출받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가?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에다가 대출금을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면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출금을 늘렸다가 줄였다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통화량 조절을 하거든요. 시중에 자금 시장 조절을 하게 되는데 CBDC를 소매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기준금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중의 자금 상황을 직접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중앙은행의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더 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금융상품들인 거예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품들인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를 하는 것이 CBDC고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금융상품이 암호화폐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CBDC가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정부의 금융정책의 효과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정부가 시중에다가 돈 풀겠다고 마음먹으면 바로 풀리는 그런 것이죠. 거두어 드리겠다고 마음먹으면 바로 거두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그만큼 금융시장이 정치적으로 오염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파퓰리즘을 쓰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장 CBDC에서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가장 이게 많이 앞서가고 있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인민은행이 쓰겠다고 하면 또 공산당이 쓰겠다고 하면 쓰는 거죠. 뭐 거기에 무슨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연준이 CBDC를 도입을 했다가 이것을 사람들이 채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이걸 안 쓰고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게 고민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이걸 도입하는데. 그러니까 연준이 시도는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죠.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모드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2달러짜리 지폐입니다. 2달러짜리 지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행운의 지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폐를 실제 쓰도록 하기 위해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쓴 거죠. 그냥 그거는 그냥 뭐 소장용?
그 정도로만 하고 쓰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CBDC도 도입을 했다가 사람들이 안 쓰면 어떻게 되지? 그냥 지금처럼 그냥 크레딧 카드 그냥 쓰고 이 수표 쓰는 거 그대로 계속 쓰고 이렇게 되면 그걸 그 습관을 안 바꾼다면 미국으로서는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국은 강제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두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